한강 남쪽 반포대교 아래 새벽 4시 30분. 청소 직원이 주차장 구석에 멈춰선 택시 한 대를 발견했다. 차는 전날 밤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처음엔 피곤한 기사쯤이라 여겼다. 하지만 운전석 창문이 반쯤 내려가 있고 안쪽엔 커피가 식어 있었다.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안전벨트를 맨 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완벽하게 멈춘 모습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새벽의 공기는 아직 젖은 콘크리트 냄새를 품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택시 안, 조명 하나 없는 정적 속에서 그들은 그 여자를 처음 기록했다. 이름 김유라, 29, 홍보회사 직원, 마포에 혼자 거주. 차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지문은 없었다. 완벽히 닫힌 공간. 그런데 목에 남은 자국이 문제였다. 균형 잡힌 두 줄의 멍, 손가락의 위치가 분명히 남은 흔적. 그것은 결코 자해가 아니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도 폭력이 숨을 쉬고 있었다. 조사 기록에 따르면 택시는 전날 밤 10시 48분에 강남에서 출발했다. 마지막 목적지는 불분명했다. GPS는 반포대교 아래에서 멈췄다. 카메라는 그 지점까지 그녀를 따라왔다가 그 이후 사라졌다. 한강은 모든 걸 삼키지만 CCTV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녀의 휴대폰은 조수석에서 발견되었다. 메시지 창엔 마지막 통화 기록. 퇴근했어? 읽지 않은 답변 하나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혹은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 기록 서술, 법정 어조,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으로 인한 사망, 외력에 의한 타박 큰 다수, 사망 추정 시각 23시 15분경. 검시관의 문장은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이야말로 정의의 언어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문장 속에 사람의 마지막이 담겼다. 지적, 도덕적 풍자. 이런 경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성실한 직장인이었는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은 늘 피해자를 평범하게 만든 뒤 잊어버린다. 죽은 이는 늘 착해야만 하고 산자는 늘 바쁘다. 누군가는 이 새벽에도 출근 중이었다. 다른 누군가는 방금 사람을 죽이고도 잘 자고 있었겠지.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차량 내부의 모든 흔적이 수집되었다. 커피잔의 지문, 안전벨트의 섬유 조직, 그녀의 머리카락에 묻은 미세한 금속 입자까지. 그 어떤 흔적도 새벽의 공기보다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다. 형사들은 동선을 추적했다. 유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회사 근처 주차장.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쉬고 싶다. 그리고 죽었다. 이상하게도 이런 말은 자주 마지막 문장이 된다. 법정식 어조, 기록체, 사건 현장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음. 피해자는 저항의 징후가 약함.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사전 면식 가능성 높음. 이 문장은 범인의 그림자를 드러낸다. 문은 닫혀 있었고 싸움은 없었다. 유라는 누군가를 믿은 채 죽음을 맞았다. 신뢰는 종종 칼보다 깊게 찌른다. 도덕적 비꼼, 사회 풍자. 이 도시의 새벽은 늘 바쁘다. 택시, 배달, 그리고 범죄.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 운전하고 누군가는 그 운전석 뒤에서 죽어간다. 그리고 뉴스는 말한다. 사건의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그 문장 하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사람의 삶도 죽음도 한 문장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특기다. 범인은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핑계를 찾고 있을 것이다.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그녀도 날 자극했다. 이런 말은 죄보다 싸게 들리니까 살인은 변명이 아니라 계산이다.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선택이다. 조사팀은 CCTV를 통해 마지막 10분을 복원하려 했다. 반포대교 합으로 진입한 차량은 단 2대. 하나는 순찰차, 다른 하나는 유라의 택시. 차량 블랙박스는 녹화 중단, 전원선이 뽑혀 있었다. 범인은
카메라를 먼저 죽였다. 그 다음엔 사람을 죽였다. 그 정밀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한강의 바람이 차창 틈으로 스며들며 커피 향과 섞였다. 미세한 잔여 지문은 없었다. 그러나 시체의 손가락 끝에는 다른 사람의 DNA가 남아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손톱 아래. 그건 싸움의 흔적이었다. 유라는 죽기 직전까지 싸웠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숨을 놓기 전 인간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항상 갖다 살고 싶다는 몸의 기억, 감정서술, 인문적 톤. 그녀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작은 바람이 흔들렸다. 반포대교 아래를 스쳐가는 첫 지하철 진동이 유리창을 떨게 했다. 도시가 깨어나도 그녀는 다시 눈을 뜨지 않는다. 한강의 물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지만 경찰의 기록은 잊지 않는다. 새벽 4시 52분, 피해자 신원 확인, 수사 개시, 결, 법정 서술. 이 사건은 단순 변사가 아니다. 계획적 살인이다. 그 문장이 기소장의 첫 문장이 될 것이다. 새벽은 그렇게 하나의 진실을 밀어올린다. 어둠 속에서. 김유라가 마지막으로 회사 문을 나선 건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회의는 길었다. 보고서는 수정됐고 상사는 기분이 나빠 있었다. 건물 앞 CCTV에는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미세하게 입술을 깨무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퇴근이라기보다 탈출에 가까운 걸음이었다. 0시 47분, 그녀는 강남대로에서 택시를 호출했다. 화면 속 시간 표시가 그 순간을 멈췄다. 거의 도착했어.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다. 신호는 반포대교 아래에서 끊겼다. 새벽 1시 10분에서 30분 사이 그녀는 사라졌다. 조사관들은 먼저 그녀의 하루를 되짚었다. 회사, 동료, 친구, 연애, 계좌, 통화 기록까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계획표와 미완성된 보고서, 그리고 삭제된 폴더 하나가 있었다. 피보이트. 그 속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건 지워졌다는 뜻이었다. 기록어죠. 법정형 문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1시 10분에서 1시 30분 사이. 사인은 목압박에 의한 질식사. 사용된 도구는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섬유 재질로 추정됨. 사체에서 특수 섬유편 검출. 검시관의 보고서는 일정했다. 글자 사이로는 인간의 냄새가 사라지고 증거만 남았다. 도덕적 비꼼, 사회 풍자.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녀는 혼자 택시를 탔을까? 왜 더 일찍 퇴근하지 않았을까? 세상은 늘 피해자에게 왜를 묻는다. 가해자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를 남겨두면서. 이런 도시는 늘 그랬다. 안전 불감증을 일상이라 부르고 누군가의 죽음을 통계로 셈한다. 새벽의 여자는 그렇게 또 한 명의 숫자가 되었다. 조사팀은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전 남자친구. 폭력 전과가 있었고 관계는 불안정했다. 그는 조사에서 이미 끝난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은 사건 시각 구로의 오피스텔에 있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증명했다. 두 번째는 상사. 피해자는 최근 인사팀에 글을 신고했었다. 그는 오해였다고 말했다. 그날 밤 회식 중이었고 5명의 직원이 함께 있었다. 세 번째는 택시기사. 2달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라와 말다툼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했다. 그 여자? 싸가지 없던데. 그렇게 말했다. 알리바이는 있었다. 하지만 말의 질감은 증거보다 더 오래 남았다. 법정 서술, 조서어조. 3명의 용의자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 보유. 외부 침입 흔적 없음. 범행 수단 특이. 문장 하나로 사건은 막혔다. 문이 닫혔고 시간은 멈췄다. 비판적 서술, 도덕적 풍자.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범인은 언젠가 잡히겠지. 그러나 잡히는 건 늘 다른 사람의 일이다. 도시의 불빛 아래 정의는 늘 야근 중이다. 살인의 흔적은 지워지고
피해자의 이름은 기사 아래로 밀린다. 그 사이에 관심 끊김이라는 제목이 붙는다. 수사는 정체되어 있었다. 단서가 증거를 부정했고 진실은 스스로 증거를 숨겼다. 그러던 중 감식 결과 하나가 들어왔다.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에서 미세한 섬유 조직이 검출됐다. 일반 의료용이 아니라 차량용 안전벨트 내피 재질. 문제는 차량이 렌터카였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매번 달랐다. 그 차량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렌터카 업체 직원의 관리하에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 이틀 전 차량은 강남구 논현동에서 누군가가 대여했다. 가짜 이름, 가짜 전화번호, 선불 결제, 기록 문체, 법정 어조, 차량 대여자 추정 인물, 신원 불명, CCTV 식별 불가, 음성 내용 및 카드 정보 모두 가명 처리, 범행 전 차량 내 블랙박스 전원 차단 흔적 발견. 그 문장 속에서 범인은 얼굴을 감췄다. 정교했다. 급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다. 분노는 흔적을 남기지만 계획은 흔적을 지운다. 형사들은 피해자의 인간관계망을 다시 열었다. 유라는 상사와의 갈등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명단은 내부에서 유출됐다. 승진을 위해 몸을 판 여자. 익명 게시판에 떠돌던 그 문장 하나가 그녀를 고립시켰다. 그녀는 말없이 일했고 말없이 퇴근했다. 주변에선 요즘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 달라짐이 죽음의 예고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아도 모른 척 했을 것이다. 도시는 그런 재능이 있다. 남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능력. 감정서술, 인문적 톤. 유라의 집 책상 위에는 밀린 카드 명세서, 반쯤 마신 와인, 그리고 남은 향초 하나가 있었다. 불이 꺼진 초는 아직 따뜻했다. 그녀는 분명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 새벽 누군가는 그녀의 호흡을 멈췄다. 손에 감긴 건 밧줄이 아니라 섬유였다. 더 부드럽고 더 치명적이었다. 조사관은 택시의 경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다. GPS는 정확히 1시 6분 반포대교 진입을 기록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전원은 1시 5분에 꺼졌다. 1분, 단 1분.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녀가 눈을 감기 전 누군가의 손이 목을 감쌌다. 손목 힘의 방향, 각도, 압박 흔적. 모든 게 익숙함을 말하고 있었다. 그건 낯선 폭력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손길이었다. 법정 기록 인용. 피해자는 저항의 흔적이 미약. 가해자와 피해자 간 사전 신뢰관계 존재 가능성 높음. 범행은 돌발이 아닌 의도적 접근으로 추정. 이 문장은 감정이 없다. 하지만 그 감정 없음이 오히려 모든 걸 증언한다. 풍자어조, 도덕적 비판. 도시는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누군가 죽고 누군가 말한다. 조용한 동네였는데요. 정작 조용한 건 동네가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이다. 한강의 새벽은 늘 아름답다. 사람만 죽는다. 사건은 막혀 있었다. 그러나 유라의 시계는 멈춰 있지 않았다. 검시 과정에서 그녀의 손목 시계가 멈춘 시각은 1시 17분이었다. 그건 단순한 고장일 수도 있다. 아니면 죽음의 분침일 수도 있다. 법정 어조로 마무리. 본 사건은 계획적 살인의 가능성 높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친분, 사전 준비 정황 존재, 추가 수사 필요. 조서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새벽은 여전히 어둡다. 그리고 어둠은 아직 그 여자를 잃지 않았다. 새벽 2시를 막 넘긴 시간, 반포대교 아래의 도로 위에는 아무런 소음도 없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속도를 줄이는 그 순간 CCTV의 흐릿한 화질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차는 택시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숨이 뻗은 여자가 있었다. 경찰은 영상 속의 이상한 정차 시간을 주목했다. 40분. 너무 길었다. 택시가 잠시 정차하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기록된 좌표는
반포교 하단 주차구역 근처.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동시에 시작되었다. 포렌식 팀은 다시 차량을 살폈다. 시트 및 손이 닿기 어려운 구석에서 미세한 긁힘 자국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 타인의 DNA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에는 잘게 끊긴 플라스틱 섬유가 엉켜 있었다. 휴대폰 충전선. 누군가는 그것으로 여자의 마지막 숨을 조용히 계산적으로 끊어냈다. 법정의 기록. 검시 보고서 중 발췌.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1시 10분에서 1시 30분 사이. 목의 압박 흔적은 좌우 대칭적이며 재질은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합성 섬유. 고의적 조임으로 판단됨. 수사본부는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차량 등록 번호를 추적했다. 소속은 소규모 운송회사. 등록 명의는 조대현, 37세. 그 이름을 확인한 직후 그의 행적은 증발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계좌에서는 현금 인출이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위치는 수원, 청주, 그리고 부산. 누군가의 도주가 아니라 계획된 이탈이었다. 도덕적 풍자, 냉소의 어조. 도망치면서도 그는 전화를 껐고 돈을 챙겼다. 양심만 빼놓고 말이다. 도시의 새벽은 냉정하다. 그러나 그보다 차가운 건 인간의 계산이다. 구독하고 살인 후에도 일정하게 작동하는 ATM기처럼 그는 침착했다. 아마도 죄책감이란 단어를 교통법규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CCTV 분석팀은 차량이 멈춘 시각과 주변 교통 신호를 교차 검토했다. 근처를 지나간 차량은 단 3대. 그중 하나의 블랙박스에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 차문을 여는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피해자가 아닌 운전석 쪽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가 잠시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섰다. 그 동작은 단 한 번의 결정적 행동을 의미했다. 누군가의 숨을 멈추게 한 순간. 법정의 어조. 기소장 일부. 피의자 조대현은 2023년 12월 17일 피해자 김유라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도적으로 살해하였다. 범행 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한 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는 점점 한 사람의 그림자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선명하지 않았다. 모든 거래는 현금, 모든 이동은 대중교통의 CCTV 사각지대. 마치 도시의 구조를 꿰뚫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그는 흔적을 지우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 감정의 층, 인간적 서술. 피해자의 휴대폰은 여전히 잠금 해제되지 않았다. 마지막 문자, 거의 다 왔어. 그 문장이 경찰의 노트에 적힐 때마다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생은 도착하지 못한 문장으로 멈춰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을 수색했다. 냉장고엔 물 반 병, 개수대엔 말라붙은 커피 자국, 테이블 위엔 낡은 운전면허증 하나와 메모지.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다 자기 이유가 있어. 도덕적 풍자, 냉소의 어조. 그렇다. 이유는 늘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목숨보다 값지진 않다. 자신의 불행을 변명 삼아 타인의 생을 꺾는다면 그건 이유가 아니라 변태다. 세상은 이해를 구걸하는 괴물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경찰은 조대현의 차량 GPS 기록을 복구하며 범행 전후 이 시간의 이동 경로를 복원했다. 그는 강남에서 여성을 태운 후 반포교 아래로 향했다. 중간에 정차한 흔적은 없다. 다리 아래에서의 40분. 그것이 범행의 전부였다. 법정의 어조. 판결 기록 초안. 그의 선택은 우발이 아닌 계산된 폭력이다. 살해 후 정황 은폐, 도주, 현금 인출 모두 의식적 행위로 판단된다. 그날 이후 반포교의 CCTV는 매일 같은 장면을 기록한다. 새벽마다 비슷한 속도로 지나가는 택시들. 그중 하나가 다시 멈출까? 경찰은 여전히 감시를 이어간다. 도시는 잊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새벽을 잃은 도시의 초상이다. 감정의 층, 인간적 서술, 마무리.
그녀가 떠난 그 시각, 강 건너편엔 누군가 출근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밤새 운전대를 잡는다. 삶은 계속 흐르지만 어떤 흔적은 보이지 않아도 남는다. 플라스틱 섬유 한 올처럼 새벽의 공기 속에 그 흔적이 사라지는 날까지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1시 42분 반포대교 하류 쪽 CCTV 한 대가 한 장면을 포착했다. 은빛 택시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선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앞좌석의 불빛이 짧게 깜빡인다. 도시는 잠든 듯 조용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간의 마지막 숨이 사라지고 있었다. 조대한 37세 전직 군 운전병 출신 수면장애 진정제 복용 이력 회사 기록에 따르면 여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 그날 밤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법적으로는 재기, 실상은 반복이었다. 차량 내부 복원 영상에서 전문가들은 시간의 흐름을 초 단위로 재구성했다. 유라는 영시 47분에 택시에 올랐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거의 다 왔어 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그 후 신호가 끊긴다. 좌석 밑에서 발견된 흠집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미세한 혈흔, 그리고 여성의 DNA가 아닌 남성의 것. 포렌식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해당 DNA, 피의자 조대한과 일치. 의학적 용어 뒤에 숨은 사실은 단 하나였다.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 수사 기록은 냉정했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0시 50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떨어진 수면제 병을 목격함.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자 격앙 상태로 전환. 이 문장 속에는 인간적 감정이 제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제거된 자리에 숨막히는 공포와 무력함이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군대에서 배운 건 절제와 명령이었다. 그 절제는 이번엔 생명을 끊는 쪽으로 향했다. 휴대폰 충전 케이블, 가늘고 유연하고 손에 익숙한 도구. 피부에 남은 자국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정밀했다. 도덕적 풍자, 무감각한 범죄의 아이러니.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정리정돈을 했다. 시체를 의자에 단정히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우고 커피잔을 옆에 두었다. 마치 피곤한 승객이 잠든 것처럼 살인은 혼돈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이었다. 이쯤 되면 범죄도 루틴이 된다. 깨끗하게 해두면 덜 나쁘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서울의 새벽은 도덕의 무덤이다. 그 후 그는 GPS 기록을 삭제했다. 운행일지를 찢고 유심을 꺼내 강에 던졌다. 마지막으로 후사경을 통해 시체를 바라봤다. 눈빛은 공허했고 거기엔 죄의식 대신 피로만 남아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났다. 법정 기록에는 한 문장이 남아있다. 이 범행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인지된 선택이었다. 검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했다. 사람을 죽인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라면 그건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이다. 인간적 서술, 유라의 잃어버린 새벽. 유라가 마지막으로 본 건 강변의 불빛이었을 것이다. 그 불빛은 도시의 맥박처럼 깜빡였다.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동안 누군가는 커피를 주문하고 누군가는 출근 알람을 맞췄다.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일상의 틈으로 스며든다. 조대하는 다음날 새벽 현금을 인출했다. 3개의 도시, 4개의 ATM. 도망이라기보단 습관적 도주였다. 누군가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자기 리듬을 지킨다. 그 리듬 속에서 세상은 다시 돌아간다. 단 한 사람의 멈춤만 빼고. 법정 어조, 판결서 발췌. 피해자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뒤 범행의 흔적을 조직적으로 제거하였다. 이는 계획적 은폐이며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단호했다. 그 문장에는 감정이 없지만 냉철한 인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경찰의 재현 영상에서 멈췄다. 새벽빛이 강 위로 번지고 텅 빈 좌석에
커피잔이 놓여 있다. 잔 안에 액체는 식어 있었고 거품 하나 남지 않았다. 유라의 휴대폰 화면에는 미전송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 문장은 영원히 발송되지 않았다. 새벽은 다시 찾아왔다. 강물은 흘렀고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깨어났다. 그러나 그날 이후 반포대교 아래의 공기는 달라졌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그 그림자는 범인의 것이었다. 부산의 한 모텔, 새벽 4시 23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조대한의 도피는 끝났다.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절반 남은 커피캔 하나. 도망의 마지막 순간조차 습관처럼 정돈된 풍경이었다. 체포 당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시선은 바닥만 향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연행 도중에도 차분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단 한 문장. 감정이 제거된 대답이었다. 조사는 9일간 이어졌다. 포렌식 증거, 차량 내 혈흔, 삭제된 GPS 복원,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살인의 고의성, 그리고 치밀한 은폐 시도. 기소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피의자는 범행 후 현장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단순 수면 중 사망한 것처럼 위장함. 이는 사전 계획적 행위로 판단됨. 이 한 줄이 그의 인생을 종신형으로 향하게 했다. 법정은 이른 아침에 열렸다.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피고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판사의 서류 넘기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그날 방청석에는 10명 남짓의 기자와 2명의 유족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공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피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녀가 소리를 질러서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후회보다 피로가 더 많았다. 법정 서기관이 그 발언을 받아 적었다. 그 순간 공기마저 차갑게 굳어버렸다. 도덕적 풍자, 무감각의 시대. 그는 조용히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고 그 이유를 조용히로 정당화한다. 도시는 시끄럽고 양심은 침묵한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 고발이었다. 이 얼마나 정교한 비겁함인가. 포렌식 감정서가 낭독됐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사망 추정 시각은 0시 52분. 사용된 도구는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확인됨. 의학의 언어로 쓰인 문장은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무표정한 단어들이 가장 큰 잔혹함이었다. 검사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후의 행동은 명백한 은폐 시도였습니다. 그 말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그 어떤 고함보다 더 깊고 더 무겁게 판결문이 낭독됐다. 피고인 조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순간 유라의 어머니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이 법정 밖으로 사라질 때 오직 플래시 셔터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법정 어조, 판결의 기록. 재판부는 명시했다. 본 범행은 일시적 충동이 아닌 고의적 행위이며 피해자 사망 이후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확인됨. 판결문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한다. 인간적 서술, 침묵의 의미.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유족은 인터뷰를 거절했고 경찰은 서류를 봉인했다. 사건의 종결 보고서에는 단 2줄만 적혀 있었다. 흉치, 휴대전화 충전선, 동기, 발각에 대한 두려움. 그 문장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반포대교 하류에는 새 CCTV가 설치됐다. 렌즈는 강 쪽을 향하고 있었다. 도시는 안전을 말했지만 그 카메라가 비추는 건
여전히 한 장면이었다. 차 안에 앉아있던 한 여인의 침묵. 그 침묵은 강물보다 오래 남았다. 칸한 스타일. 여운의 끝. 도시는 다시 불을 밝혔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 택시는 줄지어 달렸다. 모두가 익숙한 일상을 이어가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새벽을 잊지 못한다. 사람이 사람을 지운 밤, 남은 것은 기록뿐이었다. 그리고 기록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질문 하나를 남긴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 그 속에 인간의 양심은 어디쯤 있었을까? 도시는 여전히 빛난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다.